그런데 765kV급의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4-5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선 2기업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워낙 쇼티지가 많은 이 상황 속에서 그 초고압 변압기의 단가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환경인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실적 증가율의 둔화가 증시에는 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편차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효성중공업이 작년에 100%의 영업이익 증가가 나왔는데 올해 60%를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4년에 110%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재작년에 HD 현대일렉트릭의 흐름이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효성중공업이 6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LS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10% 증가했지만 올해는 60%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상승률의 둔화가 아닌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게 더 가파르게 올라갈 기업한테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YTD 올해 주가 상승률을 보면 세 종목 중에선 당연히 LS일렉트릭이 주가가 가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시는 걸까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 평균적인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모든 종목들이 성장률이 둔화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성장률이 어쩔 수 없이 100% 증가했던 기업이 내년에는 뭐 60%, 50%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타 업종에 대비해서 또한 우위를 두고 있는 증가율이 있게 된다면 그건 당연히 또 우리 업종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이 종목 안에서도 어떤 기업은 또 증가율이 둔화되지 않는 기업이 있고 오히려 증가율이 올라가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을 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원님의 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혹은 그 옆에 있는 산업이죠. 전력 인프라 이 영역의 이 업황, 경과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이런 관전 포인트로 그리고 그것에 맞는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앞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전력 인프라의 어떤 거대한 사이클의 초입은 좀 지나서 초중반 정도에 올라오고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에서 5까지로 한다면 1은 아니고 이 정도까지는 온 것 같다. 이런 맞습니다.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저의 목소리 말고요. IMF 총재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EIA나 IEA 의사결정자들의 표현을 좀 의존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 여쭤볼게요. 26년에 전력 대란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저도 정말 많은 기업들 만나고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건설의 PM사 자격 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지금 정말 올해 중반부터 인허가가 잘 안 나요. 전력 인프라가 미비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이해를 돕도록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각세종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우리 현존하는 것 중에 제일 크죠. 근데 이 각세종이 인구 100만 도시의 가정용 전력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그럼 이제 딱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가 추가 증축되고 건설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서 전력 어떻게 공급할래? 인허가 안 돼. 이런 식으로 인허가 받기 위해서 이제부터 좀 고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히려 초입이었다가 초중반으로 왔지만 다시 초입으로 갔다고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사결정자들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는 아직
슈퍼사이클이 시작도 안 됐다고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규모 자체가 워낙 미국 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제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도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가 지금 계속 지연이 되는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뭐 데이터 센터의 지연, 건설 지연 소식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인허가의 문제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환경 문제와 같은 뭐 시민 단체들의 반발 이런 것도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 이제 발주가 빡 나오게 되려면 제도적으로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FERC랑 PJM 측에서 이 인허가를 좀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는 연결 개통의 규칙을 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자체는 수요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는 AI의 그런 수요의 속도가 훨씬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라는 수요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직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지연이 되는 건 제도적으로 열어주면서 이거를 빠르게 수주로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수주를 받더라도 생산을 하는 시간은 어쨌든 정해져 있어요. 저희는 반도체처럼 그렇게 빠르게 만들진 못합니다. 그렇죠. 보통 초과압 변압기는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인허가가 나야지 이거를 발주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지금 그것 자체도 병목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사이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 수 있다라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동의를 받았는데, 네네네. 제가 뭐 뭔가를 주장해서 혹시나 이제 연구원님이 뭐 주장을 굽히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네네. 토론 채널이다 보니까 네네네.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고견과 근거를 좀 들어보는 네. 과정이니까 저도 지금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토론 중반부에 왔는데 네. 한 30분 전으로 돌아갔을 때 네. 저는 어쨌든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AI다. 네. 그건 맞아요. 근데 AI 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AI 서비스, AI 모델보다도 AI 인프라에 병목 현상이 집중됐었던 것도 맞다. 근데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력 인프라에 지금 병목 현상이 집중되고 삐걱거림이 있고 시민단체 반발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네.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추가적으로 HBM을 공급하는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도 등장하고, 또 추가적으로 D램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뭐 창신 메모리 반도체 중국 내에서는 이런 기업들도 등장하면서 네. 반도체 영역에서는 전력 인프라의 이 공급 차질이, 일정 부분의 차질이, 네. 삐걱거림이 반도체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완화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AI 밸류 체인을 놓고 봤을 때 네. 그 중에서도 병목 현상이 네. GPU였다가 HBM이었다가 전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까지 평가하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셨을 것 데이터 같아요. 센터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네. 견해를 제가 꼭 주입시키는 건 아니고, 저는 네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꼭 여쭙고 싶었어요. 전력 전문가가 네. 오시면.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먼저 시작했다라는 거는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노후와 교체 사이클이나 이런 게 신재생 연결이나 이런 게 먼저 발생을 하면서 이 산업 자체의 쇼티지를 설명을 드린 거고. 네네.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의 그 수요에 국한된 거를 확인을 했을 때는 이 전력 인프라가 어쨌든 이 데이터 센터의 사업 개시에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지연이 되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도 차질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순서로 보면은 또 당연히 이게 후순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위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여기서 병목이 발생을 예. 하고 전력에서도 병목이 더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다고 보고는 맞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비슷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국영수과 시험을 보는데 네. 유독 수학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수학 안에서도 수학이라는 병목 현상이 있는데 네. 그 안에서도 덧셈, 뺄셈, 곱셈이 있는데 과거에는
덧셈을 못했다가 네. 덧셈을 이제 잘하게 되고 뺄셈을 이제 또 잘하게 되고 지금 이제 곱셈에 유독 문제가 있어서 수학을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AI인 건 맞아요. 수학인 네. 건 맞아요. 네네. 그 안에서도 더 디테일한 병목 현상이 조금 이동하는 현상을 전 주목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그 영역이 주도주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꼭 꼬집어서 계속 깊이 있게 여쭤보는 겁니다. 네. 어떻게 토론 방식의 이런 분위기는 괜찮으십니까? 아, 네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이렇게 견해를 들여다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제가 심지어 인터뷰를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 주시는 댓글이 있으면 그건 다른 수백여 개의 인터뷰 채널에서 보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네. 토론을 추구하는 토론 방송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아까도 좀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지금의 전력 기업들로 좀 클로즈업해서 본다면 하나의 또 중요한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강달러였던 것이고 네. 하나가 그리고 우리만의 그 초고압 변압기 기술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기술적 우위가 상당 부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마진도 역대급이었었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지 네.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처음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나오기 전 오히려 2023년, 2024년 쪽에는 저희가 수출을 하는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이런 기업들은 현지 생산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과거보다 환율의 영향을 덜 받기는 하는데 환율의 레벨이 워낙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히 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효성중공업도 여전히 수출이 더 많은 상황이고 LS 일렉트릭도 당연히 수출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그런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올해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는 사실은 단가 측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좀 좋은 이쪽에서는 호황이랄 수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역시나 가장 가격을 높게 형성을 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은 공급자 우위 환경 속에서 더 높은 제품, 더 고마진 제품을 만들 수 있냐 없냐의 유무입니다.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업 같은 기업은 765kV라고 해서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가장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초고압의 변압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765kV급의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4-5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선 2기업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워낙 쇼티지가 많은 이 상황 속에서 그 초고압 변압기에 단가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환경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OP 마진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진단 명확하게 또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중동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소위 달러의 약세화가 전개되거나 하면서 네네. 환율이 이미 1,550원 수준의 정점을 찍고 1,500 초반, 1,400 초중반을 향해서 안정화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시장을 들여다보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요. 네네. 그랬을 경우 지금까지는 고환율 속에서 사실 표정 관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기업들이. 네. 고환율로 수입업체들, 중소기업들, 고물가 뭐 이런 불안감 상당했지만 수출 대기업들, 전력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수출 네. 기업들은 정말 속으로 많이 기뻐했거든요. 근데 표출을 많이 못한 것뿐이죠. 저는 표정 관리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환율이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 역대급 마진을 가져오는데 기여했다라고 본다면, 반대로 환율이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이 파티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또 제기될 수 있지 않나.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가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그 제품 기술력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플레이어 안에서의 공급자 우위 환경 속에서 놓여지는 그 요인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언급드렸던 기업들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칭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이들 기업 중에서 정말 100% 해지를 다 하는 기업도 있고 뭐 5에서 30%만 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은 연결 실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봐야겠지만 미미한 영향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점점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환율보다도 작년에 계속 불거졌던 관세 이슈가 많아서 네.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거를 계속 그쪽으로 타겟을 잡고 하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결과물들이 이제 내년에도 증설이 완료되는 기업이 있고 내후년에도 완료되는 기업이 있고 점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점점 원달러 환율의 영향은 조금 덜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달러 환율이 소위 이제 안정세를 찾아 나간다 하더라도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이제 끝물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질문들 네네.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는 네. 의견을 주고 계신 거네요. 네. 제가 생뚱맞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왜 이렇게 이렇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똘똘하게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십니까?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트레이닝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세요? 네네. 아유, 뭐, 저희 교수님 못 따라가죠. 아니요. 말씀을 너무 정말 딱 이렇게 정갈하게 표현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미 이제 분석된 그 견해를 이제 머릿속에 갖고 계시니까 차분하게 이제 말씀만 잘하시면 되는데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니까 네. 따로 뭐 그 스피치 학원을 다니셨는지 어느 스피치 학원인지 좀 여쭤볼 아닙니다. 아니신 거죠? 좋습니다. 너무 재밌는 질문을 좀 드렸는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강달러 덕분에 뭐 수조 원에 이르는 뭐 실적을 냈었다라고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네. 강달러 환경에서 다소 이제 뭐 약달러까지는 아니지만 다소 강달러 기조가 둔화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수출 호조라든가 실적 흐름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먼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전력 인프라의 보급 속도가 네. 지금 당장 계획한다 하더라도 매우 더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또 수주 산업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전력 인프라 건설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자력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리 공기를 단축시켜도 10년 이내 지금 네. 당장 수주하더라도 완공하고 전력을 생산하는데 뭐 10년 이상 걸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자력 발전보다는 또 화석연료에 기댄 발전보다는 네. 석탄이나 석유 마찬가지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더 늘려나가는 경향성 네. 이게 좀 강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특히 중동 전쟁의 어떤 경과 때문에 네. 이렇게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럽이 훨씬 더 그런 강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긴 하지만 미국 쪽에서도 신재생 쪽이 아무래도 훨씬 더 빠르게 가능하기 때문에 연결을 그쪽으로 지으려는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가장 큰 문제라고 국한되게 본다면 온사이트 발전원을 많이 요즘에 쓰게 돼요. 네. 온사이트라고 한다면 데이터 센터 바로 앞에 소형 발전소를 짓는 개념인 건데 이거는 저기 멀리서 발전소에서 송전을 해서 가져올 때보단 용량 자체는 작지만 신재생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BESS랑 같이 설치를 하게 되면 그래도 뭐 하나당 뭐 2에서 300메가와트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 개 설치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충당하는 그런 전력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최근에 블룸에너지 SOFC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수소 연료 전주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신재생 쪽으로의 발전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GV의 가스터빈도 최근에 많은 발전원으로 되긴 했지만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는 완전한 신재생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빨라서 최근에 많이 쓰긴 했지만 향후에 더 신재생으로 가게 된다면 오히려 SOFC나 태양광을 더 많이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거기까지 논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새 발전원조차도 계속 쇼티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인데 먼저 한번 그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 네.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스페이스X의 상장 이후에 네. 우주 데이터 센터 뭐 갑론을박이 많지만 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상승한 거 맞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뭐 아무래도 지구 데이터 센터라고 표현해볼까요? 네네네. 우주 지구- 데이터 센터 얘기 많이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예.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지구 데이터 센터보다는 우주 데이터 센터로 방향이 모아지고 기대감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네네. 지구 데이터 센터에 기반한 또 전력 인프라 수요나 이런 것은 꺾여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하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